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책이란 넓디 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의 바다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양영재 작가의 여수역입니다. 소설 여수역은 1948년 여순 사건을 바탕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윤호관의 아들 훈주의 눈으로 풀어낸 르뽀 소설입니다. 이 장편 소설을 총 8편으로 나누어 읽어드립니다. 그럼 양영재 작가의 여수역, 지금 시간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여수역, 양영재. 그림자 분열. 다툼이 무엇에 의해 발화되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김동현이 자리에 앉고서부터 갈등의 조짐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었다. 장례식장이 싸움터가 되어버릴 줄은 동창들이나 조문객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차미경 역시 싸움을 만들려고 던진 농담은 아니었을 것이다. 동현이 네 부동산 암시롱 돈 많이 벌었다고 글더만 조의금 좀 많이 냈냐? 뚜내기 공단 사람들 월세방이나 중개하는디 뭔 돈을 벌겠어. 소문 들어본 게 네 여기 신월동 땅 정리해 줌시롱 좀 벌었다더만. 뭐 나가 땅 주인이냐? 나라 땅 정리하는데 일 좀 했을 뿐인디. 훈주도 김동현이 여수 엑스포 행사 준비 기간 동안 귀한정 철거 중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 새마을 동네 철거를 할 때도 중재를 했고, 신월동 방위산업공장 사택을 지을 때도 신월동에 본디 거주하고 있던 신근마을 사람들을 이전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했던 것 같았다. 난 신월동은 처음인데 옛날에 여기에 부대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6.25 때 국군 병원이 있었어. 14연대인가 하는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하던데. 반란을 일으킨 부대는 6.25 전쟁 이전에 있었고. 훈주는 택시기사에게 들었던 부대를 물어보았다. 김동현은 즉각 대답을 했다. 일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훈주 동창들을 쳐다보았다. 여수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였다. 외부에서 무엇라 하든지 여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던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라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훈주도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훈주만 모른 것이 아니라 훈주 동창들도 몰랐다. 모르는 것은 어른들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4연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하던데. 글지, 남로당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 그때 빨갱이들이 군대에 많이 침투해 있었으니까. 훈주가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잇자 김동현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설명했다. 주변에 있는 나이든 조문객들이 슬며시 고개를 되돌려 시선을 피해 주었다. 그건 어떤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김동현은 주변에 있는 조문객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야만 했다. 그래야 훈주 동창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조문객들의 시선이 다시 쏠리지 않을 수 있었으나 어떤 조문객은 도다리 눈으로 쳐다보았고 다른 조문객은 광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이야 여수하면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사람들이 여기지만 이전에는 을의 오동도와 여순 반란 사건으로 여수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훈주는 자신이 반란의 자손이나 되는 것처럼 가슴이 움츠러들었다. 반란으로 친다면 1948년 말부터 세 차례나 일어났던 대구 유견대도 있었다. 그런데도 유독 여수 신월동 주둔 14연대 군인들의 군사행동에 시민이 가세하여 봉기가 된 것이 남로당 지령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로당에서는 14연대 군사행동에 몹시 당황하여 지켜만 보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조직적이지 못하고 제주 4.3 진압 파병을 거부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14연대 군사행동에 의한 인민봉기는 중국의 장개석 정권이 저지른 대만 228 사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승만 정부의 학살을 불러들였다. 여수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어갔다. 살아남은 14연대 봉기군은 광양 백운산을 통해 지리산으로 은신하여 빨치산의 원류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 계엄군의 학살을 피해 산으로 숨어들어간 좌익 계열 사람들도 빨치산이 되었다. 아니요. 군인들은 나중에 합친 것이고 여수에 있던 남로당 사람들이 반란을 먼저 일으킨 것이요. 아따, 미경이 네 학교 선생이 돼갖고도 잘 모르냐? 14연대 남로당 군인들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 남로당 사람들이 짝짝꿍 한 거란께.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이 그러던디? 아따, 미경이 네 왜 그냐? 나 말이 맞단께. 우리 큰아버지가 경찰이었단께. 그때 반란군 막다가 희생됐는디 네가 자꾸 우기냐? 같은 공간에서 성장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도 사실에 대한 진실은 사뭇 달랐다. 진실이 다른 것은 기억된 것에 대한 사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곳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느 곳에 서 있었느냐에 따라 기억에 대한 진실의 다름이 틀림으로 되어버려 옥신각신하도록 만들었다. 훈주 동창들이 각자 침을 튀겨가며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정작 조문은 노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만 하고 있었다. 사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 군정 3년 동안 여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훈주도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아버지 윤호관이 누군가와 가끔 하던 이야기를 귀에 주워 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사건을 겪지 않았다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고 기억이 유전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진실이 아닌 조작된 기억도 유전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훈주는 진실 이전의 사실을 조립해 보았다. 신월동 14연대 자리가 일제강점기에는 수상비행장이었고 해방 후 창설된 조선경비대가 미군에 의해 국군으로 편제되면서 미군이 14연대를 창설하고 말뚝을 박았다. 그 후 다시 한국전쟁 때 국군병원으로 바뀌었으며 지금은 방위산업체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순서 정리가 되었다. 14연대 부대 자리가 한국전쟁 때 국군병원으로 바뀐 거라서 여수에 상위 군인들이 많았구만.
상위 군인들만 많았간디. 거지 넝마들도 버글버글 많았지. 여기 신월동에 깡통 부대가 몰려 있었단께. 그랬나? 여수 시내 돌아다니는 넝마들 아지트가 여기였구만. 그때 어른들이 아그들한테 말 안 들으면 넝마들이 데려간다고 겁주고 그랬단께. 그랬지. 우리 아버지는 순사가 잡아간다고 했는데. 김동현의 말대로 여수에는 거지가 정말 많았다. 여순 참변 이후 부모를 잃은 고아들에 더해서 한국 전쟁 후 전쟁고와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을 박정희가 시행하면서 여수 목포 등지에는 거지들이 많아졌다. 박정희 정권은 수도 서울을 정화한다고 불황인들을 강제로 기차에 실어버렸다. 전라선 종착역 여수에 내린 불황인들까지 합쳐져 거지 숫자는 늘어났다. 한국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무리를 지어 살던 곳이 바로 신월동 깡통부대였다. 깡통부대가 신월동에 형성된 것은 시내와 떨어져 있기도 하거니와 14연대 자리에 미군 부대가 잠시 주둔했기 때문이었다. 불황인들은 미군들이 미처 따지 못하고 버린 깡통을 줍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담을 수 있는 빈 깡통을 주었다. 반면에 여수 동쪽 수정동 연탄공장 주변에 모여있던 거지들은 한국 전쟁과 불황인 강제 이송을 당해 여수까지 내려온 거지들이 아니었다. 대부분 여순 참변 때 부모가 학살당해 고아가 된 거지들이었다. 수정동 고아들은 깡통을 꼭 구해야 밥을 동량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배가 고파 남의 집에 가서 사정을 하면 여수 사람들은 먹는 남은 밥일망정 상에 얹혀서 내주곤 했다. 여수 사람들은 외부에 흘러들어온 불황인인지 여순 사건 때문에 고아가 된 것인지 쉽게 분간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훈주는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거지 이야기 따위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치 않게 여겨졌다. 홍양숙이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고아는 아니더라도 고아 신세가 되어야 했던 홍양숙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훈주로서는 불편했다. 훈주의 불편함은 상주 고형선이 동창들 사이에 앉게 됨으로써 다행히 중단될 수 있었다. 훈주는 대화거리를 장지로 돌려버렸다. 형선이, 장지는 어디로 정했는데? 매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마련한 자리도 없고 해서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어. 글지, 납골당이 모시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 불지. 김동현이 장지에 대해 맞장구 쳤다. 그래도 고영사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검슨 표정이었다. 여수 부모 세대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화장보다는 매장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은 고영선뿐만 아니라 훈주도 마찬가지였다. 훈주도 멀지 않은 날에 조문객이 아닌 상주가 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해야 했다. 아버지 윤호간이 매장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화장을 원하는 것인지 이참에 넌지시 알아볼 참이었다. 훈주 생각 같아서는 여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개인 묘자리를 사서 남보란 듯이 할아버지 할머니 공실 묘비석이라도 크게 세우고 싶었다. 평생 연탄이나 쌀가마니를 나르던 아버지를 위해서 더욱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상주 고영선의 아버지는
쌀 장사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 여수서는 최고 팬때인디 화장이라고 해도 모시는 곳은 격에 맞아야 쓰는디. 무슨 팬때 지방 신문사 기자로 계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김동현은 예의상 망자를 칭송하기 위함으로 고영선 아버지가 신문사에 재직했던 것을 일깨웠다. 항구도시 여수 사람들은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 팬때로 불렀다. 팬때라고 해도 신문사 팬때이면 최고봉이었다. 신문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특별한 팬때였다. 더구나 텔레비전 보급률도 낮아 신문에 실리는 사진 기사처럼 확실한 이미지를 전달할 매체가 따로 없던 시대였다. 근데 왜 그 끝발 있는 신문사를 관두셨다냐? 이번에는 차미경이 물어보았다. 훈주도 생각해보니 문득 알고 싶은 질문이었다. 지방신문사 여수 주재원인 아버지를 둔 고영선이 훈준의 번영상회에서 봉지쌀을 사갔던 것이 궁금했던 것이다. 사진 때문에 해직당했다. 왜? 사진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뭔 사진? 차미경의 물음에 고영선은 스마트폰을 검색하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옛날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학교 운동장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양편으로 가득히 나뉘어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있었다. 통로에는 철모에 흰 띠를 두른 국군이 태극기를 매단 총을 들고 있고 군용 트럭 위에 얹힌 기관총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을 겨누고 있었으며 학교 담장 너머에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사진을 흘끔 들여다본 김동현은 사진의 장소를 금방 알아차렸다. 여기 서초등학교 아니더라고? 여기가 서교냐? 6.25 때 사진인가? 마을이 불타고 있네. 아니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들 피해서 민간인들이 서교에 피난 와 있는 사진이요. 사진에는 순천 북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등학교라니까. 옛날 사진이라서 서교인지 어딘지 모르겠다. 양수가 여기가 서초등학교 맞냐? 차미경은 스마트폰 속 사진을 홍양숙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보았다. 홍양숙은 슬쩍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여수라는 한 공간에서 자랐어도 기억에 없는 과거의 모습을 익숙한 듯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처음 본 것처럼 낯선 사람도 있었다. 훈주는 고영선에게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사진 형선이 네 아버님이 찍은 것이냐? 아니, 여순 사건 때 미군 종군 기자 칼 마이던스가 찍은 것이요. 훈주나 동창들은 여순 사건을 해방 후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수와 순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건 아주 오래전 과거였다. 아이들의 이야기 소재거리로 떠올려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어른들도 없었다. 그런 사건이 훈주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건에 대한 사진은 여러 장이었다. 훈주는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사진과 동영상이나 영화는 많이 봤어도 여순 사건에 대한 사진을 처음 보는 것이 스스로 의아했다. 동창들이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는 동안 또 한 명의 동창이 문상을 하러 들어왔다.
그러자 사건에 대한 의견은 확연히 달라지고 생각의 다름이 틀림으로 나타났다. 끝내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다. 형선이 니는 상주가 영정 앞에 있지 않고 아그들한테 이빨이나 깜시롱 너희 아버지한테 절도 못하게 하냐? 문무영이 니 절 안 하고 나왔냐? 아따 참말로 형선이 야 말하는 것 좀 보소. 상주가 영정 앞에 있지 않고 여기서 아그들한테 이빨 까고 있는디 나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한테 절을 할거냐? 나 절 좀 하게 해주라. 알았다. 목소리 좀 낮추고 따라와라. 아그들아 나 절하고 끈 게 여기 꼼짝 말고 있어버려야 쓴다. 걸쭉한 문부영 목소리 때문에 잠시 시끄러웠다. 훈주는 사진 판독을 재개했다. 사진 속 광경은 참혹했다. 멸치대 말리는 것처럼 흰 옷 입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시체 곁에서 울부짖는 안악과 아이들 모습도 있었으며 시가지가 온통 불이 나서 시커멓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군인들 모습도 있었다. 군인들 중에는 미군 지휘관도 있었다. 울부짖는 안악과 아이들이 흰 저고리를 입고 있지 않았다면 철모에 흰 띠를 두른 군인들이 들고 있는 A1 소총만 아니라면 1980년 M16 소총을 들고 철모에 흰 띠를 두른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광주 5.18 학살 사진 같았다. 반란군들한테 죽은 요 양민들 시체들을 좀 봐봐. 우리 큰아버지도 요때 반란군들한테 당해불었단께. 훈주는 김동연을 쳐다보았다.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직접 겪은 어른들에게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여순 사건이 고영선 아버지와 김동연 집안과 연결되었다. 갑자기 오래전 시간이 확 끌어당겨졌다. 이번에는 차미경이 연결했다. 6.25 때 사진 같다. 그때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도 인민군들한테 총살당했는데 6.25 때 사진이 아니라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들한테 죽은 양민들 시체라니까. 사진을 들여다본 차미경은 한국전쟁과 연결시켰고 김동연은 한국전쟁 이전이라고 했지만 해방되던 해와 한국전쟁 이전 5년간 사이 어느 해인지 동창들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석고상처럼 말없이 앉아있던 홍양숙이 입을 열었다. 1948년 10월이야. 훈주는 홍양숙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홍양숙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훈주와 동창들이었다. 40몇 년 전 엄마와 업둥이 동생이 만성리 기차 굴 앞에 서서 기차에 몸을 맡겼던 그날 이후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여자 동창 홍양숙이었다. 차미경이 홍양숙에게 물었다. 네 어떻게 아냐? 내 할아버지 제삿날이 그날이야. 사진 속 멸치대처럼 널려있는 시체들 중에 홍양숙 할아버지도 있다는 것이 뜨악했다. 동창 자리는 일순 긴장이 흘렀다. 이번에는 훈주가 홍양숙에게 물었다. 왜? 부역 혐의로. 홍양숙이 짧게 대답했다.
여전히 아무 표정 없는 홍영숙은 말로만 들었던 부역자 집안이었다. 부역이란 말 그대로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부역자는 역적과 다를 바 없었다. 동창들 사이에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의 자리로 불쑥 다가왔다. 마치 무태에 묶여있던 밧줄 하나를 당기자 오랜 시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흉측한 폐 그물이 딸려 나오는 것 같았다. 미묘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훈주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순 사건을 검색해 보았다. 수많은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다. 여순 사건을 봉기라고 표현하는 글도 있고 반란이라고 규정한 글도 있었다. 참혹하게 죽어서 널려있는 시신들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와 있었다. 그 중에는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흰 저고리 여인 너머에 미군이 떡 버티고 서서 내려다보는 사진도 있었다.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지나간 세월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무슨 명목으로 학살을 당한 장면인지 알 수 없었다. 반란군에 의해 총살당한 경찰들 시신이라고 설명한 것도 있고 진압군에 의해 학살당한 시신이라고 달리 설명한 글도 있었다. 어떤 사진은 훈주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복도에 전시된 북한 인민군 남침 만행 사진으로 봤던 사진도 있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훈주와 동창들조차 알지 못했던 여순 사건은 먼 옛날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요 송장들은 뭐여? 엄마, 여수 아니여? 여순 봉기 때 이승만한 티 당해본 송장들이네. 조문을 마친 문부영이가 동창들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사진을 살핏 보고서는 즉각 알아보았다. 아니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빨갱이한테 학살당한 경찰들이요. 문부영의 말에 김동현은 발끈하여 단번에 말을 받아쳤다. 집안 사정은 모르겠으나 자신의 큰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 은결든 반박이었다. 어떤 일이든 집안과 연결되면 사리를 따지는 것은 흐려지는 것이라 그 점에 있어서는 문부영도 마찬가지였다. 시원히 잘 뒤져불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계승만이가 대통령 해묵으려고 단정인가 지랄인가 한다고 해서 그거 막다가 경찰들한테 뒤지게 맞아 골병 들어 돌아가셔 부렸어. 요 경찰 새끼들이 외정 때 순사질했던 악질놈들이여. 우리 큰아버지는 반란군한테 죽었는디? 문부영이 사리지 않고 마구 떠들어대면서 해찰하는 소리에 김동현의 눈에서 불빛이 튕겼다. 하지만 대퉁스러운 문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다시 말을 흘렸다. 아무리 허물없는 고향 초등학교 동창 사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그냐, 그면 네 큰아버지도 순사였는갑다. 그래, 순국경찰이다. 아, 그냐, 순사 집안이었구만. 문부영은 말끝을 흐렸으나 이미 김동현의 주먹이 쥐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는 감정을 굴절시키고 이미지를 조작해내기도 하는 것이라 뒤틀려 나오는 문부영과 김동현의 말투에는
이미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 너희 집은 빨갱이 집안이었냐? 엄마, 이 새끼 말하는 것 좀 보소. 껏듯하면 빨갱이로 몰아부시. 니는 나가 맨만하게 보이냐? 네가 먼저 말을 건게 나가 건 것이 아니냐? 엄마, 나가 뭔 말을 잘못했냐? 아니면 틀린 말을 했냐? 솔직으로다 말해서 우리 부모들이 여수에서 살면서 순사들한테 당하지 않고 산 사람이 어딨냐? 빨갱이나 그렇지. 엄마, 그러면 여수 사람들이 다 빨갱이냐? 아따 씨발 가만 보장께 김동현이 야가 완전히 웃겨불구만. 뭐? 씨발? 그래, 씨발이다. 재벌 앞잡이 눈깔에는 빨갱이만 보이는갑다. 이런 씨발놈이. 끝내 김동현은 문부영의 멱살을 휘어잡았다. 여기저기 앉아서 술잔을 돌리고 있던 조문객들이 일제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조문객들은 조용히 지켜만 볼 뿐 어느 누구 하나 만류하거나 제지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다수의 침묵과 두 사람의 소요가 묘하게 교차되고 있었다. 오냐, 쳐라, 쳐. 네가 재벌 믿고 없는 사람들 다 쫓아내더만 무서운 것이 없는갑다. 어디 나 같은 촌놈은 여수에서 무서워서 살겠냐? 무식한 새끼가 뭘 안다고 어따 대고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오냐, 나는 뱃놈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몰라도 할 말은 하고 살자. 네가 뭘 안다고 씨부렁거려. 모르면 입 다물고 중간이나 가. 나가 뭔 못할 말을 했냐. 네 땜시 불쌍한 사람들 다 쫓아놨어. 네 그러고 싶드냐? 씨발놈아, 나가 국가와 여수 발전을 위해서 일 좀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오갈 곳 없는 사람들 쫓아내는 것이 국가와 여수를 위한 짓이냐? 그런 국가라면 나는 반란에 불난다. 다툼거리가 옛날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넘어와 버렸다. 시간도 부모 세대에서 동창들 시대로 확 넘어왔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부모들에 이어 동창들이 역할을 대신 맡고 있었다. 야, 누구들 왜 그냐? 상갓집에 와서 이거이 뭔 일이다냐? 동창끼리 이러면 된다냐? 조문객들은 쳐다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요일하게 차미경이 일어나 김동현과 문부영을 떼어놓으려 할 뿐 어느 누구도 나서 말리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훈주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었다. 조문을 와서 만난 동창끼리 드자비가 일어난 것은 훈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원인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자비가 옛날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여수가 변화되면서 생긴 감정인지 구분이 가지 않고 있었다.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옛날 사건 사진 한 장이 동창들을 공적으로 연결시키더니 갑자기 사적인 분열로 갈라서게 만들었다. 어쨌거나 가족사로 연결된 사적인 이해가 여수라는 공적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은 소란스럽고 조문객들은 부수적 피해를 보고 있었다. 훈주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 중에는 부수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조문객들 중 어느 누구 하나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주먹을 가진 두 남자의 다툼이 주는 공포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과 자신들이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힘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훈주로서는 구분할 수 없었다. 차미경이 문부영과 김동현 사이에 끼어 뜯어 말리자 일단은 멱살잡이는 풀어졌다. 그게 장례식장 공간에 같이 있는 차미경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평화를 중재해야 할 차미경이 문부영을 나무라면서 장례식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져 버렸다. 아야 부영아, 니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뿐다. 말 좀 조심해서 해라. 나가 문 못할 말을 했냐? 나가 문 틀린 말 했냐? 일본 놈들한테 달라붙어서 똥구멍이나 핥아먹은 똥개 순사들이 계승만 경찰이 아니고 뭐요? 문부영이 포달지게 뱉어내는 말들은 김동현으로 하여금 다시 멱살잡이를 잊게 했다. 이번에는 문부영도 김동현 멱살을 잡아 같이 흔들었다. 드디어 대거리 한판이 벌어질 참이었다. 훈주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던져주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하고 거리두기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훈주가 이해의 그물로 건져내어 판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느닷없는 다툼이었다. 훈주 모습은 사진 속의 여수 사람들이 총구 앞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상이 뒤틀리고 상위에 있는 술병들이 나뒹굴어 술이 쏟아졌다. 훈주는 그제야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는 홍영숙은 상위에서 줄줄 떨어지는 술이 치마를 젖게 해도 처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앉아있든 서있든 난장판이 되어가는 장례식장에 있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은 우리 큰아버지가 일본 놈 똥구멍 핥아먹었다는 말이냐? 일본 놈 똥구멍을 핥았는지 계승만 똥구멍을 핥았는지 나가 어찌했거나 네가 알지. 이런 씨발놈이. 오냐 쳐라 쳐. 네가 재벌 앞잡이 노릇 하도만 돈 좀 벌었는갑다.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가끔 집안 사람끼리라도 이해관계가 노출되면 부딪히기도 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서로 사적 이해관계도 없는 초등학교 동창끼리 드자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부수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조문객들이 전부 보고만 있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상주 고영선이 달려나와 싸움을 말렸다. 야,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이 손 놓고 말로 해. 그래 동현아, 부영아, 멱살 좀 놔야. 너희 왜 그냐? 차미경까지 가세하여 뜯어말려 겨우 멱살잡이는 풀었지만 김동현과 김문부영은 콧김을 뿜으며 다시 붙을 용호기세였다. 저런 잡놈이 뭣도 모르면서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네. 야 새끼야, 우리 큰아버지는 반란 막다가 희생되어서 애국 훈장까지 받았는디 어디다가 일본 놈한테 붙이? 무식한 새끼가 뭣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어. 아따, 니는 참말로 유식한갑다. 일본 놈 똥구멍 핥은 것들이 또 계승만이 똥구멍 핥아먹다가 돼진 것도 모른갑다. 씨발놈아, 그러면 네 집은 빨갱이였는갑다. 오메, 요 똥개 새끼가 껐뜩하면 빨갱이를 갖다 붙이네. 그러면 너희 집은 일본 놈들 똥개 집안이었는갑다. 아, 이런 씨발놈이.
이런 똥개가! 결국 상이 뒤집어졌다. 용과 호랑이가 맞붙어버리니 상 따위는 종잇장처럼 뒤집혔다. 김동현과 문부영이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나뒹굴자 덩달아 상에 쓰러져 있던 술병도 바닥에 또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홍어 무침이 살점처럼 떨어져 나갔으며 뻘건 김치 국물이 핏물처럼 사람들 옷에 튀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김동현과 문부영이 언제부터 서로 앙가슴을 품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앙가슴이 내부 공간으로 향할 때에는 외부로 향할 때보다 더 증폭되어 도끼로 나타났다. 외부보다는 내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낯선 외부는 저항의 강도를 예측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함정도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동창이라는 익숙한 내부는 잘 알기 때문에 감정의 뇌관을 더 쉽게 건드려 폭발될 수 있었다. 엄마야, 하나님 아버지, 누가 좀 말려주시오. 냅둬불어. 차미경이 발을 동동거리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매몰차고 단말마 여자 소리가 들렸다. 싸늘한 눈빛을 한 홍양숙이었다.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섬뜩했다. 엄마, 양숙이 니는 또 왜 그냐? 차미경이 홍양숙을 내려다보았다. 치마는 상에서 흘러내린 술 때문에 젖어 있었다. 윗도리에는 홍어 무침이 묻어 있으며 얼굴에는 밥알이 튀어 있었다. 그래도 홍양숙은 자리를 피하거나 오물로 변해버린 음식물을 몸에서 털어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홍양숙의 싸늘한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콧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뒤엉켜 나뒹구는 김동현과 문부영은 나머지 상주들이 다 나와 뜯어말리고서야 겨우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장례식장 안은 돌이킬 수 없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객들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여수 신월동 장례식장 모습이었다. 훈주는 상주 고영선이 보여준 사진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고 집안과 연결된 사적인 사연이 없는 것 같아 또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주먹을 가진 남자 동창 2명의 다툼이 갑자기 일어나자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이 퍼뜩 떠올라서 가만히 있었다. 야, 훈주야, 니는 부영이 잡고 있어. 상주 고영선은 김동현의 허리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훈주에게 소리쳤다. 그제야 훈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 얼른 문부영을 등 뒤에서 껴안았다.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파악되지 못해 가만히 있다가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 그때부터 훈주는 자신도 모르게 상황에 휩쓸려 있었다. 꼭 동창들 싸움을 말려야 한다고 판단했거나 자의적 의지를 가지고 몸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상주 명령 같은 지시가 훈주를 끼어들게 만들었다. 만약에 상주가 어느 한 명을 무례하다고 판단하여 내몰아쳤다면 훈주도 따라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판국의 차미경은 귀먹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홍영숙은 처연했다.
그쯤에서 장례식장 안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다. 조문객들은 김동현과 문부영이 싸우면서 내지른 소리를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각자 해석이 장례식장 안에서 나돌게 되자 조문객들마저 분열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말이면 다 아는 줄 아네. 말갱이가 뭐여. 이승만이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놈의 주둥이를 그냥 콱. 벽 쪽에 붙어 손에 소주잔을 든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로한 노인네가 한 소리를 했다. 곁에 앉아있던 다른 노인네가 덧난 듯 검버섯이 활짝 피어난 얼굴을 실룩이며 말을 보탰다. 큰께 말이시. 아따, 계승만이가 여수 사람들한테 빨간 딱지 붙이불도만 저 사람도 따라 해보네. 누가 빨간 딱지 보고 자동으로 총질해보면 어쩔라고. 큰께 우리 여수 사람들이 김대중을 안 밀고 박정희를 왜 찍었간디? 그놈의 빨간 딱지 좀 떼주라고 박정희를 찍었는디. 노인네들이 말하는 것은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때를 일컫는 것이었다. 대통령 3선 개헌으로 또다시 대통령에 출마한 민주공화당 박정희와 신민당 김대중이 맞붙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훈주는 기억해냈다. 그때 훈주는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귀한정 아이들 집으로 안내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가정 방문이야 신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가정 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들 집마다 방문할 때에도 귀한정은 찾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시민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지대라도 선거 때는 필요했다. 여수는 호남 출신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선생들을 총동원시켰던 것이다. 담임 선생님들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여수 사람들이 왜 박정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러 다녔다. 선생님이 학부모를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박정희에 대한 동병상련이었다. 해방공간 당시 엄연한 정당이었던 남노당은 이승만이나 미국에게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이승만은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으로 남노당을 와해시키고 여순 사건을 기화로 군분의 남노당원을 제거하는 숙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 과정에서 남노당 군사 총책이었던 박정희가 걸려들어 총살 직전까지 간 사실을 여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여수 사람들은 같은 빨간 딱지가 붙어 죽음 직전에 살아난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씹긴 굿이라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여수 사람들의 기대는 남의 다리 긁어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 훈주가 박정희를 처음 본 것은 여수고등학교 운동장에서였다. 만화에서나 봤던 잠자리 비행기를 보려고 아이들이 여수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갔을 때였다. 이미 운동장 주변에 어른들이 가득 들어차 부동자세로 도열해 있었다. 훈주는 어른들 다리 사이에 고개를 들이밀었다. 짤막하고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가 운동장에 나타나자 어른들은 일제히 박수를 기계적으로 쳤다. 마치 지금 김정은에게 박수치는 북한 사람들 같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지며 박수를 치는 반면에 여수 사람들은 돌덩이처럼 굳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박정희를 태운 잠자리 비행기가 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나무토막처럼 서 있던 어른들은 이내 연체동물처럼 변신한 채 돌아섰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박정희를 어떤 어른은 박정희 각하라고 했고 어떤 어른은 박정희 소장이라고 했으며 어떤 어른은 권총찬 이승만이라고 했다. 여수극장에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상영되고 있던 날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이제 이승만뿐만 아니라 박정희까지 등장했다. 그때 또 노인네들 건너편 상에 앉아있던 중년 사내가 묵직한 저음으로 노인들 말을 가로막았다. 어르신들 말씀이 좀 점잖지 못하십니다. 중년 남자는 아들과 딸인 듯 싶은 중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앉아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노인들과 중년 남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중년 사내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무게는 충분히 배어 있어 노인들의 가랑가랑한 목소리를 가로막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나이 많은 노인들을 언변으로 누르기에는 부족한 나이였다. 이 젊은 양반이 나가 뭔 말이 점잖지 못이여. 입은 빼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고 해서 했는디 그게 점잖지 못한 것이오? 그 사람들도 많은 데서 건국 아버지한테 계승만이가 뭡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낯살이 낮으신 분들이 원. 중년 남자는 혀를 끌끌 차며 딴 곳을 쳐다보았다. 자칫 잘못하면 동창들 다툼이 조문객 다툼으로 일어나려는 판이었다. 참으로 희한한 교착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 교착 현상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 현재 시간에 맞추어져 일어날 것 같았다. 무엇이요?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쪼개 묵으려고 여수 순천 사람들 닥치는 대로 물어주기 뿐는디 아버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게 계승만이 아니고 뭐여? 나가 무슨 말을 잘못한 것이여? 거참 노인네가 혀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오. 아이들도 있는 데서 말씀이 점잖지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오. 뭐? 아그들이 있으면 뭐가 어때서? 인자 아그들도 알 것은 알고 할 말은 하고 살자고.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이지. 중년 남자는 노인의 염기에 맞붙어 봤자 이로울 것이 없는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너편 상에서 홀로 앉아 편육을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던 초로의 사내가 중년 남자의 말을 승계했다. 그래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디. 뭐요? 저 사람은 또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아따, 영감님 기도 박서에. 누가 아치 보고 대통령 해라고 했간디. 아니 헌법 맹근다고 뽑힌 국회의원 지그들끼리 모닥거려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반장 선거맹키로 뽑은 것인디. 국회는 일본식으로 다 함시롱. 미국식 대통령을 뽑은 것은 무슨 경우단가? 노인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헌법을 만드는 제헌의회가 내각제 행정수반인 총리를 선출하지 않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내각제를 하겠다고 하여 선출된 제헌의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돌연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은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었다. 김구에 비해 지지 기반이 약한 이승만은 미 군정하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보다 훨씬 손쉬운 것이었다. 아따 영감님, 난 무식해서 잘 모르요. 모름서 당신이 왜 그리 말을 한단가. 아따 영감님, 나는 그냥 해본 소리요. 나가 뭐 알렵디요? 하기사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 대통령 출마를 했으면 이승만 박사는 게임도 안 됐지라. 괜히 출마를 안 해갖고 이승만 박사만 좋은 일을 시켰단 게요. 근께 김구 선생은 나라를 쪼개갖고는 대통령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고 함시롱 38선을 베고 죽더라도 그리 못한다고 했는디. 계승만 고놈은 지가 나라 절반 대통령이라도 해물라고 나 리승만이요. 동포는 들으시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하오. 그람시롱 결국으로다 민족을 쪼개부렸는디. 노인은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몹시 격해져 있었다. 염기마저 얼굴에 띈 채 이승만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연설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이왕지사 엎어진 상이요 난장판이 된 장례식장이니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없었다. 아따 영감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단께라. 이승만인지 계승만인지 나하고 상관도 없어라. 초로의 사내는 노인이 침을 튀겨가면서 말을 쏟아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편육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새우젓에 꾹 찍어 입에 넣었다. 상관이 없기는 왜 없어 불어. 당신도 여수 사람이면 다 상관 있어 불지. 계승만이가 단정한다고 함께 여수 사람들이 나라를 쪼개먹는 짓은 못하겠다 해서 대모를 한께로 경찰놈들 시키갖고 때려 죽였는디. 아따 영감님 진정 좀 하시오. 몸에 안 좋단께라. 세월이 수상한 때라서 그랬는디 어쩌겠소. 다 지나간 일인디 인자는 잊어부시오. 영감님, 과거는 흘러갔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소. 초로 사내는 노인을 진정시키려고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초월한 것인지 아니면 해탈이라도 한 것인지 다만 편육을 입안에 또다시 쑤셔 넣었다. 장례식장에서 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난 세월을 가지고 떠들어봤자 소용없고 먹는 것이 남는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가슴에 대못 하나는 박은 채 살고 있는 것이라. 노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또 소리쳤다. 그래봤자 찢어진 북 치는 격이었다. 어떤 비극적 사건이 기억된다는 것은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통만 줄 때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렇다고 경험된 기억이든 유전된 기억이든 지워지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기억이 세월 따라 흘러가면 자연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훈주는 장례식장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다. 다만 비극이 기억된다는 것이 유용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장례식장 안 사람들은 각자의 상에 모여 앉아 수런거리고 있었다. 문부영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무릎을 꺾어 상 앞에 앉았다. 아무리 성질급한 문부영이라고 할지라도 자신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이 미안했는지 머쓱하게 퉁방울만 굴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차미경은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연신 찾고 있었다. 곁에서 시종일관 돌조각처럼 앉아있던 홍양숙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가 보면 머리에 리본만 안 달았지 유족 같았다. 소리를 내지르며 섬뜩했던 눈빛은 오간 곳 없고 처연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홍양숙이 조용히 일어났다. 미경아, 나 먼저 갈게. 엄마, 양숙이 네 가보면 나는. 미경이던 좀 이따 오든지. 그러면 나도 갈란다. 차미경도 덩달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들 만남은 사진 한 장 때문에 파국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훈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훈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동창들이 싸움을 하고 장례식장이 난장판이 되었으며 망자 한 사람과 연결되어 찾아온 많은 조문객들이 분리되는 현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훈주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노인네들이나 초로 사내나 동창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억의 고통이었다. 기억은 경험을 통해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통해 유전되는 것이기도 했다. 어떤 형질이든 각자에게 유전된 기억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다. 아픈 기억이 서로 다른 형질로 교차된 부분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유전된 기억은 감정과 함께 기록되어 현재를 재구성함으로써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차미경과 홍양숙이 장례식장을 나가버리자 동창 중에는 문부영과 훈주만 남게 되었다. 야, 훈주야, 나도 가블란다. 그냥 갈 거냐? 동현이랑 화해를 하고 가야지. 나가 뭐땀시 화해를 하끄냐. 저 새끼가 재벌 거간꾼 함시롱 없는 사람들 얼마나 쪼사부렸는 줄 아냐? 나가 언제 한번 봐보려고 했어. 그래도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 그러면 되겠냐?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친구냐? 저런 새끼는 동창 명부에 빨간 줄 쳐버려야 돼. 문부영이 정작 김동현과 멱살잡이 싸움까지 이르게 한 것이 여순 참변 때 집안 어른들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평소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도 사적인 감정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내면의 공적 감정이 개별 감정으로 드러났다. 비록 문부영의 말이 옳다고 해도 사람이 세상을 떠난 비극적 장소인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동창 사이의 폭력은 그것이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정당화될 수 없었다. 정당 방위처럼 정당화될 수 있는 영역에 폭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면 폭력의 방법은 정당성을 갖고 행사되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력이 일어난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훈주는 폭력을 사용해야 될 인과관계가 그럴만하면, 즉 목적이 정의롭다면 수단으로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의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수단으로서 폭력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었다 해도 여전히 윤리적인 잣대는 남게 되는 것이었다. 그 잣대는 봉기군 14연대나
이승만 정부 계엄군이나 마찬가지로 대보아야 할 것이었다. 훈주의 의문은 스마트폰에 나타난 사진 속 시신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악질 친일 경찰이든 반민족 이승만 정부에 대항한 봉기군이든 봉기군 군사행동에 동조한 시민이든 죽음의 형질에 대해서 윤리적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것은 비단 죽임을 당한 형태만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죽임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었나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어쩌면 훈주 자신도 그 낯선 시대 죽음과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비로소 들기 시작했다. 부영이도 그냥 이대로 가면 김동연이하고 화해할 기회가 쉽지 않다. 어릴 때야 오늘 싸우고 내일 화해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 그러기 쉽지 않아. 난 동연이 저 새끼하고 화해할 생각이 없단께. 저 새끼는 원래 나쁜 새끼라고 소문난 놈이야. 소문만 가지고 동창 사이에 그러면 되겠냐. 같은 여수에 살면서 길거리에서조차 안 부딪히겠냐. 길바닥에서 보기만 하면 나가 콱 땅바닥에다 침뱉어버려야 쓰겄다. 야 훈주야, 니는 어쩔래? 잘 데 없으면 나가 재워줄게. 훈주는 혼자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것도 머쓱하고 김동연과 화해도 시킬 겸 문부영을 따라 나서기로 했다. 어차피 난장판이 되어버린 장례식장은 밤을 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형제묘. 문부영이 몰고 가는 트럭은 여수와 돌산도를 잇는 돌산대교 위를 건너고 있었다. 여수 남쪽 해협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여수 밤바다는 아름다웠다. 공중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갈매기처럼 날아가고 수면에는 유람선이 백조처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예전에 쫑포라고 불렀던 여수 해양공원에는 길거리 음악가들이 진을 치고 산책 나온 사람들과 함께 여수 바다의 풍취를 나누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조명으로 치장한 카페들이 늘어서 있는 해양공원 수변은 아름다운 고을이라는 여수 명칭 그 자체였다.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흑진주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밤바다 위에서 별빛 소리가 터지고 있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여수 밤바다를 봤다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 따위의 편지는 쫙쫙 찢어버렸을 것이다. 부영이도 양식장 하냐? 그냥 쬐깐한 괴기 풀장이요. 양식장 하려고 돌산 건너갔냐? 돌산이 우리 외갓집이요. 외할아버지가 단정인가 뭔가 하다 돌아가셨다며. 야, 이 무식한 놈아. 단정 반대를 하다가 경찰들한테 맞아서 돌아가셨지. 단정을 지지했으면 경찰한테 왜 맞았겠냐? 남한을 점령한 미 군정은 광풍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주의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기 위해 미 군정 정책을 수행할 이승만을 내세웠다. 이승만은 남한의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고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미국 개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승만은 미 군정 정책을 즉각 수행했다.
그게 남한 단독 정부 수립 필요성을 언급한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민족을 분단시키려는 반민족 행위라 전국적으로 반대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수는 특히나 단정 반대 운동이 심했던 지역이었다. 섬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더 거셌다. 서울과 멀고 도심과 떨어져 있거나 섬마을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민족 분단이라는 것은 집안 형제를 갈라서게 하는 천하의 나쁜 짓으로 여겼다. 돌산도 죽포리에서는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일인 1948년 5월 10일 마을 사람들이 몽땅 투표소에 몰려가서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마을 사람 30명을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해댔다. 문부영 외할아버지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돌산도 죽포리 단정 반대 항쟁 사건이었다. 하루 동안 훈주의 머릿속은 푸코의 진자처럼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줄을 천장에 매달아 흔들어 놓고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증명해낸 푸코의 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해방 후 미군정 시기의 사실이 점차 훈주 눈에 그려지고 있었다. 부영이 너는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찌 알고 있냐? 외갓집 어른들이 가르쳐주더라. 나는 어른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쬐깐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가르쳐줬지. 훈주도 아버지 윤호간이 번영상회를 꾸리고 있을 때 어른들에게 흘려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여수 서쪽에서 살다가 여순 참변 때 귀한정으로 옮겨왔다는 홍양숙 집안이나 수정동 거지들과 덕충동 인민위원장 아들이었다는 동네 어른, 이런저런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훈주 자신의 집안도 결코 여순 사건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었다. 훈주는 갑자기 순천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가고 싶어졌다. 대대로 여수 서쪽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집안이 왜 동쪽 여수역 앞 덕충동으로 건너왔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졌다. 부영아, 미안한데 나 지금 순천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순천에 뭐 달라고? 아버지가 순천 요양병원에 계시거든. 그냥 지금은 진작에 말할 것이지. 길이 좋아져갖고 금방 가불어.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훈주를 태운 트럭은 다시 돌산대교를 건너 여수로 향했다. 여수 밤바다는 온갖 형형색색 불빛으로 검은 바다를 비치고 있었다. 훈주 눈에는 무서운 호러 장면이 상영되고 있는 극장 스크린 같았다. 트럭은 털털거리면서 여수 엑스포역을 향해 달려갔다. 예나 지금이나 순천으로 올라가려면 여수 동쪽 마래산을 통과하여 올라가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이었다. 문부영은 옛 추억을 되살려보고픈지 새로 뚫린 마래 터널 길을 택하지 않고 해안길로 빠져 옛 만성리 버스구를 택했다. 아이들이 만성리 해수욕장을 가려고 걸어서 통과했던 버스굴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돌뿌리 천지였던 굴 바닥은 포장이 되었고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파란 조명이 굴 안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다. 굴 폭은 좁았다.
만성리 방향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여수역 방향에서 진입한 차는 반드시 오른쪽 대피 공간으로 피해 있어야 했다.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면 그제야 다시 출발할 정도로 좁은 굴이었다. 어려서는 천장이 무척 높고 길고도 무서워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통과했던 굴이었다. 중년이 되어 포장이 된 만성리 굴을 차를 타고 통과하는 것과 유년 시절에 돌뿌리 천지였던 굴 속을 걸어갔던 감각은 차이가 컸다. 훈주는 감각의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기억된 감각을 추억이라고 한다면 현실 상황에서 오는 감각과 추억은 이질적 대립이었다. 추억과 현실의 감각 부조화를 줄이려면 현재의 감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추억된 기억이 착각이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감각의 부조화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현실 감각이 불편한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어제의 사실마저도 부정하거나 숨기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부영이 그랬다. 어린 시절 여름날 만성리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여수역 광장에 모인 아이들 중에는 김동현도 끼어 있었다. 훈주는 문부영에게 물었다. 부영아, 너 동현이랑 화해할 생각 없냐? 난 그 새끼하고는 옛날부터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 일제 경찰 집안이라서? 순사 집안인지 나가 어찌 안다냐? 근데 왜? 우리 전부 요 굴을 걸어서 만성리 해수욕장도 같이 갔던 동네 친구가 아니냐? 그때 그놈도 있었냐? 그래, 동현이도 같이 다닌 거 기억 안 나냐? 그땐 그놈이 그런 놈인 줄 몰랐은 게 같이 다녔지. 화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앞으로도 여수에서 같이 살 것이 아니냐. 내 꽃다이 메고 다니는 놈들은 다 사기꾼인께 상종을 하지 말라 했어. 누가 글디?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 할 말 없게 만든다. 굴 안 오른쪽 대피 공간에 머물던 트럭은 다시 만성리 방향으로 달렸다. 차를 타고 가도 굴은 꽤 길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기찻길을 놓기 위해 뚫은 굴이었다. 오로지 정과 망치로만 뚫었다. 꿀이라고 불린 중국인 노역자들과 조선인들의 신음소리가 동굴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았다. 굴이 만들어진 역사를 모르면 관광객들에게는 어쩌면 환상적이고 재미있는 터널로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잠시 후 트럭이 굴 속을 벗어나자 바다가 다시 펼쳐졌다. 해양공원 밤바다와는 전혀 다른 여수 동쪽 바다였다. 여기 어디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어두워서 잘 못 찾겠다. 만성리 해수욕장 갈 때 돌 던지고 갔던 웅덩이 말이냐? 굴 빠져나오면 금방이었는데. 쪼기! 문부영은 트럭 운전석 왼쪽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어두워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이 눈에 확연히 들어오지 않았지만 깊은 웅덩이는 보이지 않았다. 복그냐? 보고 가자. 귀신 나오건디? 그래도 보고 가자. 기억은 세월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물속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트럭은 왼쪽으로 머리를 급하게 틀어 절벽 안 움푹 들어간 공간에
처박히다시피 멈추었다. 반대편에 마주오던 차량이 놀랐는지 길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무척이나 깊었던 웅덩이는 완전히 메워져 있었다. 대신 자그마한 비석 하나가 덩그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트럭 전조등에 비춰졌다. 비석만 비춰진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비석 앞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트럭 전조등 불빛에 놀라 화들짝 일어나더니 불빛 사각지대로 벗어나 호련히 사라졌다. 거 봐라. 나가 귀신 나온다고 안 하디? 남자 귀신도 있냐? 나이가 든 사람 같던데. 내려서 볼래? 부영이 너는? 나는 귀신 나온 게 차에 있을란다. 훈주는 트럭에서 내려 비석 앞으로 다가갔다. 호련히 사라진 남자가 올려놓았는지 막걸리 한 통이 며칠 지난 것 같은 술병들과 함께 제단에 놓여 있었다. 제단 위에는 사탕을 담아놓은 은박지 접시도 있었다. 개인 묘 비석이 아니었다. 비석 정면에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라고 쓰여 있었으나 뒤편에는 점 6개만 찍혀 있을 뿐 위령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위령비든 위령탑이든 아무 설명이 없는 백비는 훈주로서는 처음 봤다. 옛 선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전을 후대에 알리는 것을 꺼려 백비를 세운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위령비가 백비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인지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아무 말이 없는 백비는 여수 동쪽 어두운 바다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영아, 우리 어렸을 때는 깊은 웅덩이였잖아. 아그들이 돌멩이 던져서 다 메꾼 것이오. 어른들이 여긴 호랑이와 용이 싸우다가 떨어져서 죽은 곳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아그들한테 말하기가 거시기해서 거짓말로 근 것이오. 도로변에 세워진 전봇대에 녹이 쓴 안내 간판이 초라하게 붙어있지 않았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위령비였다. 훈주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안내문을 읽어보았다. 여순 사건 때 종산초등학교, 현 중앙초등학교에 수용된 사람들 중 125명이 희생된 장소라는 것이었다. 위령비가 세워진 절벽 위 오른쪽은 커다란 봉분이 있는 언덕이었다. 굵은 산딸기가 무더기로 피어나던 곳이었다. 만성리 해수욕장에 가기 위해 산을 타고 넘던 아이들이 다가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던 곳이기도 했다. 계엄군에 학살된 시신을 찾을 길 없는 유족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기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형제의 묘였다. 여순 참변이 시작된 후 부역의심을 받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도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소각한 곳은 이곳뿐만 아니었다. 국동 구봉산 골짜기, 호명산 골짜기, 미평 골짜기 등 골짜기가 있는 곳은 온통 도살장이었다. 순천은 말할 것도 없고 보성, 벌교, 구례까지 전남 동북부 지역은 거대한 공동묘지였다. 경신참변을 잇는 제주참변과 여수참변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된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저지른 자국민 대학살 킬링필드보다 앞섰다. 도살은 묻에서만 차양된 것은 아니었다. 물에서도 도륙했다.
여수 인근 거문도 완도 바다에서도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을 경찰과 극우 청년들이 배에 싣고 나가서 도살한 후 물에 빠뜨렸다. 숨이 붙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배 위에서 죽창으로 찔러 수장시켰다. 골로 가고 물 먹는다는 말은 여순 참변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훈주는 고향이 낯설었다. 여수가 참으로 낯설었다. 모든 게 낯설어지기 시작했다. 불쑥 나타난 홍양숙도 낯설었다. 부영아, 너 홍양숙이 아냐? 뭔 소리요? 아까도 봤는디. 아니, 어디서 살았냐고. 귀한정에서 살았는디? 그 후로 어디에서 살았대? 여수에서 살고 있는디.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양숙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 미경이 아버지가 애양원 고아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더라. 문화원에서 뭐 한대? 시도 씀시롱 문화행사도 하고 금갑더라. 기억 속의 홍양숙과 문부영이 전한 홍양숙은 일치되지 않았다. 살아서 불쑥 나타난 것도 낯설었지만 난장판이 된 장례식장에서 석고상처럼 앉아서 살찬 빛을 뿜어내는 눈에서 맑은 눈물을 일궈내는 것도 부조하였다. 홍양숙은 살아있는 비석이어야 했다. 그렇게 살아있어야 할 홍양숙이 문화원에서 달콤한 슬픔으로 치장한 시로 관광 문구나 작성하고 있다면 그건 시체 애호가의 방충제 역할이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엑스포 건물과 수족관이며 해상 케이블카 위용이나 뽐내고 오동도 동백꽃 자태를 자랑하면서 관광객이 뿌리고 간 돈이나 줍고 있다면 그건 비릿한 바닷냄새가 가득했던 여수 바다에 인조 방향제나 뿌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훈주는 바다를 향해 코를 벌름거리면서 여수 바다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직도 여전히 생선 냄새 같기도 하고 해초 냄새 같기도 하며 피 냄새 같기도 한 해감내가 나고 있었다. 여수 바다 해감내가 방향제로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고 세월이 흐른 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훈주는 트럭에 다시 올라탔다. 여수 동쪽 밤바다는 해양공원 밤바다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어둡고 무서웠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았었구나. 돌산 어른들 말 들어본 게 돌산 사람 중에도 여기에 끌려와서 불에 태워진 사람도 있다더만. 남해에서 고기 장시하러 여수 온 사람까지 무담시 잡혀서 죽었다더만. 저승으로 가는 트럭이 저 굴로 들어왔겠구나. 글지 도락구가 몇 번이나 실어 날랐을 것이다.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옛날에 죽어본 사람들 생각하면 뭐될 것이냐? 정신건강이 안 좋아야. 기억이 날 괴롭히니까 그렇지. 훈주 네가 그때 있었냐? 네 말이 웃겨본다. 80년 광주 말이다. 참변은 형태만 다르게 나타날 뿐 반복되었다. 제주도, 대구, 거창, 여수, 순천, 마산, 그리고 광주. 국가 폭력이었다. 트럭은 다시 순천을 향해 만성리 방향으로 달렸다. 길 아래는 해안 절벽을 타고 달리던 옛 기찻길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승객을 가득 태운 완행열차 대신 관광용 해양 레일바이크가 기찻길을 대신하고 있었다. 여수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었다.